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지금 형제 자매랑 얼마나 자주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하루 종일 붙어서 놀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가까웠잖아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겁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더 무서운 건 단순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형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 한 채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내가 더 오래 부모님 모셨으니 내가 집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동생은 법적으로 반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변호사 끼고 서로 고소하고 증거 자료 내밀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70년을 한 피를 나눈 형제가 집 한 채 때문에 평생 남남이 된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자매가 재산 문제로 싸우고,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싸우고, 간병 문제로 싸웁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형제가 없는 게 낫다. 혼자였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노년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형제자매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큰형이 밥 해주고 큰 누나가 동생들 씻기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컸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하고 하나가 기쁘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처음 금이 가는 시점은 결혼할 때입니다. 각자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애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형제 자매가 1순위였는데 이제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가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각자 자기 가족만 챙기다 보니까 형제 자매는 점점 뒷전으로 밀립니다. 1년에 명절 때나 보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시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갈등이 터집니다. 내가 부모님 모셔야 하나? 형은 뭐 하나? 동생은 왜 나 몰라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프시면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식이 셋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그런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모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지나니까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작은아들 집에서 3개월 지내니까 며느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갔습니다. 딸네 집에서 한 달 있으니까 사위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 자식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직장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자식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면회를 갑니다. 그마저도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형제자매가 많아도 결국 노후에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서 돈 모아서 좋은 요양병원 가는 게 낫지 자식 낳아서 뭐하나. 슬픈 말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늙어서 다 부질 없어지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코 돈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형한테 10만 원 빌리고 동생한테 20만 원 빌려주고 그게 별일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했습니다. 실제로 갚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이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생활비, 약값을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 약값이 없습니다. 병원에 못 갑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형이 64세 동생한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님이니까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안 갚았습니다. 동생이 형님, 돈 좀 갚아주세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형이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돈 달라고 하냐? 좀 기다려라. 2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은 그 돈 때문에 병원비를 못 냈습니다. 당뇨약을 끊었다는군요. 결국 합병증이 왔어요. 그제야 형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님, 제발 돈 좀 갚아주세요. 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형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도 돈이 없다. 사업이 안 돼서 나도 빚만 늘었다. 미안하다. 그 순간 동생은 깨달았습니다. 아, 형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죽든 말든 관심이 없구나. 그 뒤로 형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50만 원 때문에 60년 우애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주변만 둘러보십시오. 형제 자매끼리 돈 문제로 싸우다가 연락 끊고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칼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조용합니다. 모두들 착한 자식, 효자, 효녀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와 땅 몇 평을 남기셨습니다. 시가로 약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하죠. 하지만 큰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20년 넘게 모셨다. 동생들은 명절 때나 왔잖아. 그러니 나는 50%, 동생들은 25%씩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작은아들은 화가 났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형님이 부모님 모신 건 맞지만 그건 형님이 선택한 거 아니냐. 나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왔던 것 뿐이다 라고 말이죠. 딸은 또 다른 주장을 하더군요. 오빠들은 아들이니까 어차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은 자식이다. 똑같이 나눠야 하지 않냐. 결국 셋이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으며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졌죠. 변호사 비용만 몇 천만 원씩 나가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다 하며 형님은 부모님 돈 빼돌렸다. 동생은 한 번도 부모님 안 찾아왔다. 딸은 시집 가고 나서 남처럼 굴었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재판 결과는 법대로 3분의 1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제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도 안 본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안 만나고 각자 제사도 따로 지내고 말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상속 문제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형제 자매라도 돈 앞에서는 변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갈등도 커집니다. 집 한 채가 몇 억씩 하는 요즘 시대에 그 돈을 두고 서로 눈치 보고 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 돌봄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형제자매 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찮으시기 시작하면 누가 모실 것인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충남에 사는 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자식은 넷입니다.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처음에는 큰딸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고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큰딸도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본인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은딸에게 넘어갔습니다. 작은딸은 한 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한 달이라도 모셨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큰아들에게 넘겼습니다. 큰아들은 나는 직장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은 큰아들이니까 형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넷이 모였습니다.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4명이 나눠냈습니다. 1인당 60만 원씩.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큰아들이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도 애들 학원비 내기 바쁘다. 작은아들도 나도 빚이 있다며 버텼습니다. 결국 두 딸이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두 딸은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만 내냐? 오빠들은 뭐 하냐? 오빠들은 누나들이 더 형편이 나으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두 딸도 못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요양원에 가셨는데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옆집의 옆집.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 이야기입니다 하실 분들 많죠. 어머니는 그렇게 1년을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도 자식들은 엄청 울었겠죠. 엄마니까. 그러고선 지금은 내 자식은 서로 연락도 안 합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겠죠. 난 잘했는데 다른 형제가 나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형이 나쁘다. 동생이 책임감이 없다. 오빠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과 형제자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서 서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형제자매가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집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죄책감과 원망만 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살아온 환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는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고 어떤 형제는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형제는 자식이 잘 되어서 편하게 늙고 어떤 형제는 자식 걱정에 잠도 못 잡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잘 사는 형제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됐다. 동생은 왜 그렇게 사냐고 생각합니다. 못 사는 형제는 형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다. 나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쌓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명절에 만나면 더 힘듭니다. 잘 사는 형제는 비싼 선물을 들고 오고 못 사는 형제는 초라한 선물을 들고 옵니다. 잘 사는 형제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못 사는 형제의 자식들은 고졸의 공장 다닙니다. 이런 차이가 눈에 보이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결국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헤어집니다. 형님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이게 전부입니다.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고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영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 자매끼리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끼어듭니다.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를 싫어하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왜 맨날 형네 집에 가서 돈 쓰고 와? 우리도 살기 바쁜데 왜 시동생들까지 챙겨?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남편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아내 눈치 보게 되고 아내는 친정을 가고 싶어도 남편 눈치를 봅니다. 특히 명절이 문제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아니다. 우리 집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다툼이 생깁니다. 시댁과 처가를 번갈아 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명절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1년에 한두 번이 되고 나중에는 부모님 제사 때나 얼굴을 봅니다. 그나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만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형제 자매 중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형이 70대인데 막내 동생은 60대 초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큰형은 우리 때는 형 말이 곧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 문제나 제사 문제에서 이런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큰형은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하고 재산도 장남이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법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타협점을 못 찾고 싸웁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이 뜸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라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명절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너도. 이게 1년 동안의 유일한 소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락하면 뭔가 부탁할 것 같아서입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고, 부모님 좀 모시라고 할 것 같고, 뭔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가까워지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형한테 맞았던 기억, 부모님이 형만 편애했던 기억, 동생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던 기억.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걸 참았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도 피부치니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평생 참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명절에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이 납니다. 형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동생은 그때 부모님 재산 빼돌렸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관계가 파탄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아프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자매를 만나도 편하게 못 즐깁니다. 너는 건강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멀쩡하네 이런 시샘이 생깁니다. 건강한 형제는 아픈 형제를 이해 못합니다. 그냥 운동하면 나아질 텐데 왜 그렇게 약만 먹냐고 합니다. 아픈 형제는 화가 납니다. 너는 안 아파봐서 몰라 하면서 멀어집니다. 열 번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가 가고 동창이 가고 친척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자매도
언젠가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면 무서워집니다. 형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지? 동생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멀리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가까이 하면 잃었을 때 더 아프니까 아예 멀리 지내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는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 장례식, 누군가의 배우자 장례식.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 더 우울해집니다. 다음엔 누가 갈까? 나도 곧 갈 텐데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만나기 싫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형제자매가 늙어서 부질 없어지는 10가지 이유입니다. 돈 문제, 상속 문제, 돌봄 문제, 환경 차이, 배우자 영향, 세대 차이, 소통 부재, 과거의 상처, 건강 문제,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게 겹치면서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가 남처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형제자매와 돈거래를 완전히 끊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안 빌려주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 빌려줘서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 나도 지금 여유가 없다. 연금으로 간신히 살고 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게 낫겠다. 딱 잘라서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노후의 돈은 생명줄입니다. 그걸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할머니는 동생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미안하지만 못 빌려준다. 동생은 섭섭해했지만 그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동생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 그때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미안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 그 뒤로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 돈 얘기를 안 하니까 만날 때마다 편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돈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빌려주면 못 받을 확률이 높고 못 받으면 원수가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모님의 재산을 생전에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집은 누가 가져가고 이 땅은 누가 가져가고 현금은 이렇게 나눈다.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을 받으십시오.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정한다고 명확하게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 입장이라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정해주세요. 나중에 저희끼리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정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이 법원에서 싸우는 걸 막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한 어르신은 70세 때 재산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큰아들에게, 예금은 셋이 똑같이 나눠라. 땅은 작은 아들과 딸이 반반 나눠라. 이렇게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자식들이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이런 걸 하세요? 했지만 그 어르신은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지금 내가 정해주면 나중에 편하다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78세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면 된다.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부모님 돌봄을 형제자매의 정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런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줍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병원 가는 것도 도와줍니다. 비용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모셨다가 저녁에 데려오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은 센터에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친구들도 사귀십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만약 집에서 돌보기 힘들면 요양원을 알아보십시오. 요즘은 시설이 좋은 곳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고급 요양원도 있습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본인의 형편에 맞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형제자매가 직접 다 돌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모님을 집에서 24시간 모실 수 있습니까? 다들 나이가 들어서 본인도 아픈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돌보다가 본인까지 쓰러집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면 됩니다. 한 달에 요양보호사 비용이 60만 원이니까 우리 셋이 20만 원씩 내자. 이렇게 하면 공평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형제 자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피부치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형제자매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형제는 형제 인생을 산다. 가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합니다. 명절 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형님 건강하세요 하는 게 전부입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도 안 하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여러분, 기대를 낮추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나이가 들면 본인 챙기기도 바쁩니다. 자식 챙기기도 바쁩니다. 손주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형제자매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더 소중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복지관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같은 나이대,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야기가 통합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만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닙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내 가족입니다. 형제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힘들 때 달려와 주는 건 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연락 주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소통을 유지하되 깊이는 조절하는 겁니다. 형제자매와 완전히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십시오. 형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나 요즘 이렇게 힘들다. 돈이 이렇게 없다.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가벼운 안부만 주고받으십시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연락을 유지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좋은 추억은 나눠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기억은 꺼내지 마십시오.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형은 그때 이랬잖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를 들춰내면 싸움만 납니다. 특히 술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미래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손주들 장가 보낼 때까지 살자, 여행 한번 같이 가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도 기대지 말고 나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연금을 꼭 챙기십시오.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 신청하십시오.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도 알아보십시오. 노인 일자리도 찾아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도 챙기십시오. 운동하시고 병원 정기검진 받으시고 약 잘 챙겨 드십시오. 건강해야 남한테 짐이 안 됩니다. 건강해야 형제 자매한테도 부담 안 줍니다. 저축도 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모으십시오. 긴급 상황에 쓸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형제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홉 번째 해결책은 용서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 돌보는 걸 회피했을 수도 있고 상속 문제로 다퉜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생 마음에 담고 살면 힘듭니다. 본인만 괴롭습니다. 차라리 용서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 그땐 그랬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되 거리는 유지하면 됩니다. 나는 형을 용서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이 교류하지 않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열 번째 해결책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비록 지금은 멀어졌지만 어렸을 때는 함께 했습니다. 같이 놀았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자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추억에 감사하십시오. 형님 덕분에 어렸을 때 외롭지 않았다. 동생이 있어서 재미있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지금의 서먹한 관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까웠다가 나이 들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가 늙어서 다 부질없다는 말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 문제, 상속 문제, 돌봄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자매는 점점 멀어집니다. 심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돈거래를 끊고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돌보문 제도를 활용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고 용서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10가지만 실천하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못해도 최소한 원수는 안 됩니다. 명절 때 만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끔 전화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에는 무리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기대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준비하고 나 스스로 책임지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웃과 친해지십시오. 복지관에 나가십시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완전히 끊지는 마십시오.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생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결국 형제 자매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먼저 갈 수 있고 배우자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나와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연락은 하십시오.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명절 인사 한 통, 그 정도는 하십시오. 그게 나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관계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